안녕하십니까. 내려가서 할게요. 앞에 서정적이고 서사적인 시도 낭송했고 아름다운 노래도 했는데 딱딱한 강의를 하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청탁을 받은 강의가 민족예술의 이면, 그러니까 속고갱의 이면이라고 하는데, 민족예술의 이면, 동학을 당대화시킨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청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풍물구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좀 민족예술을 제반 장르에 대해서 좀 넓혀가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말씀 한 30분 드리고 당대화 사례에 대한 걸 가지고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예술이라는 것이 명명화된 것이 잘 아시다시피 80년대죠. 그 전에는 이제 개발 독재 시대를 지나고 나서 민족 문화라는 개념이 없었더랬어요. 우리 쪽으로 차용되지는 않았었죠. 그러다 탈춘부 운동이 70년대에 일어나고 70년대 말에 제반 민속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재조명되기 시작했죠. 그 당시 민속학자나 국문학자, 인류 문화 비교론 이런 쪽에서만 연구됐던 것이 우리 쪽 진영의 민주화 운동 쪽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민속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른바 민족문화 운동 시대가 벌어졌고, 그리고 나서 민족 예술이란 말이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정치 패러다임이라든지 민주화 문제에 관계된 면에서 민족예술인 총연합도 그렇고 민예총이 할 바를 많이 했는데, 2016년 이후에 촛불광장 이후에 사람들의 감성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MZ라고 하지만 스타크래프트를 겪었던 세대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감수성, 인지 방법, 인식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화 발전하고 있다면, 이른바 민족예술이라는 것이 80년대에 성했고 정치 패러다임, 또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것 말고는 것 이외에 또 더불어 더 해야 될 일이 생겼고 그 이면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대략 아시죠? 16 또는 18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보통 두 개로 칩니다. 하나는 궁중왕에서 하는 수제천, 이런 가장 아름다운 곡이 있고, 민간에서는 범피중류라고 있습니다. 범피중류는 서양의 광란의 아리아라는 인류 최고의 작곡가가 작곡을 할 수 없어서 카덴짜라고 해서 가수한테 맡겨버리는 절청의 기교가 있는 것이 광란의 아리아인데, 그거보다도 더 깊은 이면을 갖고 있는 것이 범피중류입니다. 강한가운데 떠가는 일어편주. 16살이 인당수로 배전에 실려갈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전에 아버지한테 비밀로 하다가 새벽에 다가다가 울지 마라. 너 닭이 울면 나를 새고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밤새 이렇게 울고 있다가 또 배전에 타는데 파도가 높은 원래 본에는 치마를 물어뜯고 죽기 싫어서 막 발버둥 치는 장면이 나와요. 원래 그 신재호 본 이전의 판소리에서는. 근데 범피중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통 슬픈 정서, 비감 어린 정서는 계면조라고 하는데, 우조는 그 이도령이 뭐 과거 보러 가기 전에 뭐 광안루에 가서 뭐 봄날에 도도한 치행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보통 평조는 평탄하게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웅담 합평한다고 하죠. 근데 이 범피중류가 계면조가 아니에요. 계면조가 슬피는 게 아니라 내용도 중국의 고사 풍경, 사대부들이 줄곧 많이 사용하는 중국의 고사 풍경을 가지고 이렇게 범피중류 둥당동 떠간다 그러고, 중국의 소상팔경 얘기가 나오고, 16살짜리가 죽으러 가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왜 거기에 담담 화평한
평주의 노래가 전혀 삶과 이 처해진 상황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그 우주의 노래로, 아니 평주의 노래로 불리워졌을까? 이게 신재호라는 분이 그 했던 그 판소리 정적에서 최고의 업적으로 남는 것인데, 죽으러 가는 심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의 노래가 됐을까? 이것은 삶과 죽음을 건드렸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 전혀 우리가 도망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잠재의식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죽게 돼 있습니다. 필멸의 고통을 안고 살고 있죠. 우리는 유한 존재, 유한 존재. 이 두려움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범피중류가 오히려 막 죽기 싫어서 막 배전에 나들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큰 감동이 없고 하나의 소녀의 죽음일 텐데, 범피중류라는 평주의 웅덩하평원 노래는 무엇을 건드렸을까? 보통 피안, 차안이라고 그러죠. 강은 뭐 루비콘 강이듯이 강은 늘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이룬다고 합니다. 문학에서도 그렇고. 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따라가서 범피 작은 조각배가 하나 흘러나가면서 사람들한테 1차 계면이라는 현실 시간의 감정을 이입시키지 않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관조하면서 흘러가게 하는 그래서 그 범피중류는 아름다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존재 근원을 건드렸죠.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자기 근원, 자기 본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평상 일상생활 하다가 갑자기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지? 나는 어디서 왔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렇게 뭔가 영감이 이렇게 오지요. 그 접점이 뭐냐면 나는 현실 존재이면서도 근원 존재입니다. 나의 근원을, 나의 본질을 늘 염두에 두고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필면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이래서 심청이의 범피중류는 이면이 가득한, 그러니까 드러난 부분이 아니라 안 드러난 부분, 이면, 뒤. 그러니까 현실 존재와 근원 존재를 같이 건드렸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깊은 심층의식, 잠재의식을 건드렸죠. 우리는 그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라고 합니다. 또는 존재, 본면목, 실제라고 얘기되는 부분이죠. 종교에서는 그런 걸 많이 건드려요. 근데 우리도 가끔씩 와요. 사춘기 이후에는 이따금씩 와요. 해가 질 때라든가 좋은 노래 들을 때든가 갑자기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버스 차창에 언뜻 비친 얼굴을 보고 눈물이 벌컥 난다든가. 이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랑 접속하는 순간인데 거기서부터 생각이 싹 트요. 나는 누구지? 왜 살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근데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경제 활동하러 또 뛰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탐구할 또 심화시킬 조건과 환경이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 시간만, 실제 시간만 살다가 표피히 가죠. 민족 예술도 이제는 현실의 시간, 과도하게 20-30년 동안 정치 패러다임 속에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문선을 하고 했던 것에서 좀 더 진화를 해서 이제 심층의식, 그런 존재에도 좀 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데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이 동학입니다. 동학을 역사적으로 조망할 능력은 없고 동학이 갖고 왔던 문화 중에 아주 우리 당대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두 가지만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은 뭐 신앙적이면 사상적이면 정신문화 차원에서 왜 끊임없이 이렇게 환기되고 아직도 주요한 패러다임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왜 이 주최 측에서는 저보고 와서 동학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80년대 타춘부 운동이 벌어지면서 동학이 전면적으로 복권이 좀 됐죠. 그리고 아직도 동학 정신문화는 지금도 국내 유세 연구진들이 학술 발표까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학에 대해서 설명들을 하고 그러죠. 이 동학이 갖고 있는 뭐 수훈 선생이나 해월 선생이나 뭐 이렇게 하는 사상사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중요한 건 문화사적 배경이 상당하다고 체크가 된 것이 하나는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이지만 공동체 문화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이 태동이 됐고 대동신명이라는 말입니다. 대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쪽수가 많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현실 존재이면서도 나는 근원 존재,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같이 하는 걸 대동이라고 합니다. 신명 난다 그러면 밝은 신자에다 이게 원래 영혼 신자인데 뭐 자꾸 종교라는 신이랑 개념을 자꾸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은 내 안에 있는 신성스러움, 내 안에 있는 신성스러움이 밝아진다. 신명이라고 하죠. 풍물에서는 이제 공중공중 뛰는데 공중공중 뛰는 신명도 있지만은 다른 신명도 많습니다. 이 대동신명이란 말이 만들어지고 이때까지 전파가 되고 있죠. 그것 하나, 그다음에 우리 여성 모성들이 오랫동안 대물림해서 내려왔던 물 한 그릇의 영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그걸 살려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 9세기 때 이양법이 들어왔죠. 그 전까지는 그냥 씨를 뿌리고 피랑 같이 키우고 이렇게 피를 손으로 뽑고 아니면 피반 쌀반 이렇게 했는데 농업기술이 발달로 이양법이 발달하면서 상당한 문화사적 변화가 일어나죠. 이건 김매기를 옛날에 3번을 해야 되거든요. 이양법은 딴 데서 뭐를 심어서 옮겨서 가지런히 심죠. 그전엔 가지런히 심기 없죠. 그냥 막 뿌려서 이렇게 먹었으니까 그 생산량이 엄청 많아졌는데 대신 집약적인 노동이 필요했어요. 세벌 김매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혼자서 할 수 없고 집단화될 수밖에 없어요. 효율성을 떠나서. 그래서 탄생된 것이 두레죠. 두레는 인류 최고의 부조 노종이자 부조 문화입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품앗이라고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서 딴 분 한번 모셨으면 내가 다음에 간다. 이게 빠타제인데 두레가 왜 부조 노동이면서 부조 문화가 됐냐면 동네의 제일 약자, 과부, 노인들 이런 거 여기부터 그 김매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탄생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레풍장입니다. 두레풍장. 뭐냐면 그 전까지 농민이 대다수였던 사회에서 동농가, 머슴, 소작인 다 뿔뿔이어졌던 농민들이 조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집약적인 노동을 하기 위해서 하면서 처음으로 농민이란 대다수 민중들이 자의식이 싹트고 자존심이 생기고 자기가 우리가 하는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회에서 이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 한 100년 정도 흐릅니다. 그런 자존심, 프라이드. 서구의 근대화는 농노가 신분에서 해석됐지만 곧바로 도시 노동자로 되면서 모든 걸 다 잃게 됐죠. 대상으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그런데 우리는 농민들이 스스로 했던 데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면서 조직된 것이 두레풍장입니다. 논산공주 부여는 상당히 유명했죠. 상당히 유명한 두레풍장지이고 지금도 지금 남아 있어요. 두레풍장은 핵심 뭐냐면 10분 만에 신명서로 쑥 들어가게 해요. 요즘 풍물하면 자꾸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두레풍장 논산의 그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충환 선생님이나 김유덕 선생님이 치시는 거 이렇게 보면은 15분 만에 사람들은 쑥 신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 안의 신성을 밝아지게 하는 이 두레풍장에 갖고 있는 힘이 대동신명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현실 존재이면서도 근원 존재가 같이 되면서 내 안의 신성들이 밝아지는 그냥 놀고 먹자가 아니죠. 그러면서 규율도 싹 떴습니다. 처음으로 농민들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각성이 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기간이기 때문에 두레풍장을 하면서 뭐 기세배라든지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 나가기 전에 저번 동청마당에 모여서
기고사를 하고 농사짓는 것을 스스로 신성시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잠깐 막걸리 한잔하고 후다닥 부도 한번 치는 게 이게 두레풍장의 핵심입니다. 옛날 뭐 논에 들어서 쳤다 이런 것은 드문 경우고, 길을 세우고 농사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손바람이 나고 몸바람이 나고 순식간에 모라의 경지가 노동하기에 최적인 상태로 되는 그런 것을 두레풍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30일 동안 김매기를 해서 한 열흘만 지나면 얼굴에 소금기가 묻어나는 험난한 그 노동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현실에 피팅된 몸 갖고는 안 되고 뭔가 다른 몸과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을 두레풍장이 만들었습니다. 두레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논에 들어가기 전에 깃발을 세워놓고 막걸리 한 잔을 부어놓고 고사 지내고 막걸리 한 잔 먹고 팍 치버리면 하루 종일 노동을 해도 좀 견딜 만한 이런 두레풍장적인 전통이 있죠. 이것을 저희들이 갖고 왔어요. 두레풍장의 힘을.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제 보여주기식 농화 그리고 뭐 개별들이 잘하는 거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도 물론 그동안 세상에 많이 기여를 했지만 이제 그거 갖고는 안 되는, 아까 말씀드린 2016년 촛불 문화 이후로는 통하지 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민족 문화의 이면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그 두레풍장이 갖고 있었던 힘이, 당시 그 군역은 그 지금처럼 상설 군인이 아니라 당시 양반들은 군인들을 조직 일부러 안 했어요. 하면 쿠데타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군의 일정 지역 농사짓고 농사 처리하면 돌아가면서 군역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광대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좋은 거 다 끄집어 나오죠. 군에 가서 상모를 갖고 왔죠. 상모, 이 지 역할을 하는, 옛날에 흰꼬리 잡는 놈이 임자다, 소꼬리 잡는 놈이 임자다, 그렇게 나왔던 이 상징을 갖고 와서 노래화시켰고, 이런 장태한 발전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저한테 부족하기 때문에 만부굴림이라고 2016년 촛불을 지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것은, 촛불은 촛불혁명이라고 저희는 말을 안 씁니다. 과도하게 정치적 패러다임으로 갔어요. 그 당시 우리가 추운 겨울을 하면서 과연 정치 패러다임으로 박근혜 물러나가로만 했을까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현실 시간으로만 우리가 예측했고, 아무리 좋은 정치 패러다임이 민주화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해 겨울에 겨울이 따뜻했습니다. 전 시간만 나면 달려갔는데, 광장에만 가면 누구나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20년 지기 같고, 그 겨울 내내 따뜻한 기운이 흘러냈고 평화적이고, 그다음에 개성들이 난무했고, 그 자유로운 개인 개성들이 창발적인 연대를 했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게 새로운 나라지 않았을까? 그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나라로 가는 길국을 시작을 했는데, 인류 선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속과 안이 같이 되는 삶을 좀 살아난 후에 한 10년 후쯤에 나올 만한 인간들이 10년 전으로 되돌아온 것 같았어요. 인류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의 관계. 그의 겨울에 내내 그의 겨울은 따뜻했습니다. 사람 관계가 이렇게 풍족하고 진심 어리고 창발적인 그의 겨울을 지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잊기 위해서 만부굴림을 했습니다. 만부굴림을 이제 우리나라 만이라는 숫자는 숫자가 아니라 모두 많다 이렇게. 고은 시인이 만인보를 썼는데, 그 만 명에 대한 사람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든 감성을 쓰겠다고 고은 시인이 이렇게 만인보를 쓰셨죠. 한 2,000분 쓴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풍물들하고 촛불 문화를 전파해야겠다. 그 아름다웠던 그 기억들을 상설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나라 풍물구슬을 조직을 했고 만부굴림을 했습니다. 이거 만부굴림 잠깐 보고 두 번째 동학에서 우리가 당자시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일 날 3.1 100주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3.1절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 모든 정치적 이해를 초월해서 누구나 다 아직도 자신들의 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자산이죠. 3.1 이후에 일제에 거세게 싸웠고 모든 우리 시기의 민주화 과정 중에서 이 정신은 늘 되새겨지고 호출되고 현실화됐습니다. 3.1 100주년 때 저희들은 그냥 대충 해보자 그랬는데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풍물패 6,000명하고 그다음에 각 시민 사회단체 4,500명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북을 이렇게 했는데 광화문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했다라는 그러니까 네 군데 지역에서 2,000명씩 이렇게 왔죠. 여기는 유관순 기념관, 이화여고, 그다음에 천도교 수훈회관, 탑골공원, 사직단 네 군데서 출발하고 중앙은 광화문 시청하고 광화문 사이의 대로를 그 대로만 형성되고 처음으로 저희가 다 막고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원대로로 가는 광화문하고 시청 사이에 14사천 도로를 저희들이 막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건 유관순 기념관에 출발하는 것 같았고 이게 각계 대장기를 세우고 이게 주권자 시민대 이건 수은회관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이건 사직단 쪽에서 오는 풍물패고 이게 각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지역의 특색이 있는 그러니까 원래 입었던 복색을 이렇게 입고 뭐였죠? 여기 수은회관. 네, 그래서 종로, 그다음에 서대문 이런 쪽에 다 행진을 해서 여수팀이 올라와서 이렇게 모여들어서 사직단 쪽에서 오는 팀입니다. 중앙에 있는 깃발팀. 이거 자꾸 여기 아까 말씀드린 서원대로를 막고 저희들이 여기에 요즘 젊은이들이 잘하는 게 어떤 주요 행사가 마음에 들면 프린지 판을 벌여요. 부대적으로 부차시켜서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왔어요. 이때 쓰인 태극기는 고종 때 쓰였던 태극기를 이렇게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젊은이들이 와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동원 안 했어요. 애들도 뭐 선생님 대안학교 선생님 뭐 데리고 온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건 젊은이들이 굉장히 잘해줘요. 뭘 이렇게 만들어서 조형물들을 3.1 100주년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건 이제 예술가들 마임 뭐 퍼포먼스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무슨 조형물도 만들어 와서 이렇게 뛰어놀고 퍼포먼스도 하고 합니다. 이게 이걸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2016년 겨울에 촛불 문화 사람들이 자생적이고 집단지성이고 뛰어난 감수성으로 평화롭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었던 촛불
문화를 촛불혁명이란 말 말고 촛불 문화를 개선시키고 새로운 나라로 이렇게 가는 실제적인 힘을 길러보자 이렇게 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대동신명은 두레풍장, 두레라는 인류 최고의 부조노동에 가장 근접한 행사지 않았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 한 그릇의 영성이라고, 이거 뭔지 아시죠? 지금 어머니들의 증조 할머니 때까지는 해왔던 정안수 치성이다. 정안수 치성. 정안수 물 한 그릇을 여성들의 공간에 늘 아침마다 이렇게 떠놓고 무언가를 치성을 드렸어요. 이게 조선 말기만 해도 무슨 그 여성 단체도 없었고 전국적 조직망도 없었는데, 이게 전국에서 날마다 새벽에 벌어졌어요. 어머니들 모성에 의해서. 물 한 그릇을 넣고 무엇을 치성을 드렸을까요? 우리 민족 신화의 원형의 얘기는 우리는 별에서 왔고 죽으면 별로 간다고 그래요. 칠성님, 북두칠성, 칠성님의 명과 복을 받아서 세상에 태어났고 죽으면 칠성판에 누워서 뱃노래로 가지요. 다시 별로, 이렇게 별로 순환산 생하는. 그러니까 아침에 별빛 기운을 받아서 물 한 그릇을 첫 샘물을 띱니다. 첫 샘물은 지금 한의원에도 쓰여요. 약용으로 첫 샘물을 기운이 좋다고. 첫 샘물을 떠서 장독대이나 부엌의 조항이나 이렇게 했죠. 정한수 그릇을 떠놓고 무엇을 빌었을까요? 전국에서 새벽마다 벌어졌던 거의 1, 200년 동안 벌어졌던 일입니다. 당연히 제일 많이 치성을 드렸던 것이 객지에 나간 내 자식들이, 내 생명들이 무탈하기를. 이러면 단순한 엄마죠. 엄마들의 걱정거리인데 하나 더 빌었어요. 내가 낳은 상면, 내 새끼가 사는 세상도 무탈하기를, 이렇게 빌었습니다. 이런 이기와 이타가 같이 되는 가장 실제적인 그런 소망들을 별빛 기운을 통해서 했죠. 이런 기운들 때문에 아직도 세상이 힘들어도 살만한 것이 되지 않을까. 일제시대 때부터 이게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대에 살려봐야겠다. 즉 모성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성은 엄마들만 하는 것이냐?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야 돼요. 남녀노소 다 초월해서 전부 다 우리 시대의 모성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패권적이고 상대를 끝까지 물어뜯어서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회생할 방도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모성들이, 엄마들이 새벽마다 날마다 제천을 했습니다. 날마다. 우린 천선족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환운. 하늘자이기 때문에 늘 제천,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요. 그 고구려 동맹, 부여, 영고 이런 우리 전통이 있죠. 지금도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날마다 제천을 했습니다. 어머니들이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모성들이 생명을 낳아 길러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생명을 낳아 길러본 사람이 갖고 있는 현실 존재이면서도 근원 존재인 절절함을 가지고 했던 그 기운이 어디 가겠습니까? 세상에 전파되고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북돋았지요. 이런 기운이 광화문에 저는 있었다고 봐요. 2016년 겨울에. 이 정안수 치성이라고 됐던 것의 표준어는 정화수입니다. 정화수. 정화수 할 때 정화는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꾼다가 아니라 운물정자에 꽃화자를 써요.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원천. 우리도 물에서 태어났죠. 우리 현대말로 번역하면 정화수는 생명꽃이 된 생명꽃. 운물정자, 꽃화자, 물수자. 그러니까 우리 모성들은 날마다 새벽에 별빛 기운을 받아서 날마다 생명꽃을 피우지 않았는가. 생명을 낳고 길러봤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의례고, 몇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전국 도처에서 서로 연락도 안 하고 고통도 불편한 시대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험난한 이조말 시기 때 그랬죠. 이 와중에 이제 동학도 일어났고, 동학이 그래서 가져간 게 뭐냐면 청수봉전. 동학은 지금도 천도교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좀 좁혀졌지만 물 한 그릇만 늘 제의를 올려요. 해월 선생께서 물 한 그릇이면 족하다 그래갖고 모든 제의 절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 한 그릇 청수봉전한다고. 천도교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그걸 어머니들이 자생적으로 했던 그 아름다운 정한소 치성을 천도교가 가져갔죠. 동학이 가져가서 갔습니다. 이 청수봉전의 의미를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대에 날마다 제천을 하는 우리 근본적인 우리 현실 존재이면서도 그런 존재인 그걸 한번 접속을 해보는 그 순간에 얼마나 별빛, 물 하면서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됐겠습니까? 모성으로서 사람이 보통의 시간으로 가질 수 없는 감수성 또는 그 의념 상태 이렇게 됐겠죠. 이 정한수 치성을 현대 아까 말씀드린 여성 모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다 시대의 모성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갈라지고 점점 더 사람 원망이 쌓이는 시대 때 우리가 뭘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풍물굿 입장에서 정화수 의례라고 끌어들여서 풍물하고 결합시켜서 진행을 했습니다. 잠깐 이거 보시고, 제가 풍물굿 위주로 했지만 사실은 예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물의 본질, 사람의 존재 근원을 파헤치는 것이 원래 역할입니다. 근데 이것이 대중문화가 오면서 많이 가져가면서 사람들을 위로 위문하는 곳으로 많이 갔죠. 그러니까 근본 싸움하고 본질 싸움, 존재 싸움을 안 하는 게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민족 예술의 이면은 이제는 이미 생산해낸, 특히 대중문화 예술에서 많이 생산한 걸 가져와다 편집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해서는 저는 승산이 없다고 봐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이면들을 새로이 예술론의 근본적인 것, 사물의 본질이 뭐냐, 존재의 근원은 뭐냐, 이 탐구를 새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지 않고는 가령 대중들을 이로이문하는 것은 대중문화나 대중예술이 실컷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것에 근접해서 꼭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정화소래 같은 가장 근원적인 것, 모성성이 강한 것,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시대의 좋은 문화 현상으로 좀 진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한 15년 하면서 한 2만 개쯤 분양을 했는데 한 5%는 100일 동안 물을 갈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장독대나 이렇게 어머니들이 했는데 요즘 남자들도 하고 그냥 100일만 물만 가면 됩니다. 이 그릇을 저희들이 이제 드리면 이 100일 동안에 95%가 못해요. 100일도 못하는데 100일 작심을 하고 하는데도 이 오히려 애들하고 엄마하고 하면 해요. 애들하고 엄마 하면 얘들아 정성놀이 할래 엄마랑 그러면 칼같이 엄마랑 합니다. 애가 100일 지나면 품성이 달라져요. 품성이 그 어려웠던 시기에 엄마랑 같이 같은 일을 도모했던 즐거움은 상당히 애를 품격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남녀노소 전부 100일만 물을 한번 갈아보면 100일 치석이라는 말 듣듯이 뭔가 달라집니다. 다음에는 만약 오면 제가 여기 손님들 다 정화수 의뢰를 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쭉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이렇게 장독대에 대주 막그릇이라고 옛날 우리 밥공기죠, 밥공기. 이렇게 낯가리도 놓고 장독대에 이렇게 빌었죠. 지금 100년 전 얘기입니다. 100년 전. 아까 말씀드린 내 생명이 무탈하기를, 내 생명이 사는 세상도 무탈하기를. 요즘은 이렇게 합니다. 정화수는 중요하게 정화수 그릇은 아무 그릇이나 막 써도 되는데 정화수 받침대가 꼭 있어야죠. 옛날 장독대가 받침대 역할을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14cm, 14cm 되는 나무판을 만들어서 동학은 이제 사람이 하늘입니다. 인내천인데 우리는 더 나가서 생명이 곧 하늘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분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옹기 그릇 하는 이유는 제일 싸서
이게 제일 처음에 강화도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시작을 했죠. 강화도에 있는 대안학교 학생들 전부가 정화수 의뢰를 시작을 200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평택 대추리에서 이사 가기 마지막 날 싸움에 져서 마지막으로 동네 사람들 모여서 스스로 새로운 거처에 가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진지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물 한 그릇 떠놓고 소지도 하고 애들은 나름대로 그 마을 잘 있어라 뭐 이렇게 또 올게 뭐 이렇게 이게 마지막 이 마을에서 정화수 의뢰를 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환기를 했죠. 이걸 계기로 이제 전국으로 확산이 됐죠. 광양 매화마을 매화 결사 때였고 이걸 예술인들이 가져가서 무대판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 뒤에 있는 거 이제 기도깃발이죠. 기도깃발. 티벳이나 룽따라고 또 다르촉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깃발을 한국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화수 밑에 그래서 이런 데서 이렇게 춤도 추고 풍물패 가족이 와서 자기도 한 그릇 놓고 이건 파업 공장 안에 들어가서 저희 원주에 그 신화마을이라고 있는데 여기 초등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절하라고 안 그랬거든요. 누가 안 시켰는데 한두 해가 니까 냅다 다 이렇게 넙죽넙죽 물 한 그릇 떠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 마당에 그 진설을 해놨습니다. 이 유치원생들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이렇게 이거 기도하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이 자체가 그 신성성의 기운이 아이들은 좀 빠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뭔가 이렇게 놀이 같지만 또 놀이도 아니고 뭐. 요 마을에 들어왔던 그 워크 캠프 노동자들이고 이거는 보은치해 때 140주년인가 갔을 때 했어요. 이 물을 자기 할머니들이 자신의 할머니나 했던 기억이 있던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막 이 바닥에 쪽으로 막 흙먼지 들어가는데 다 마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물 한 그릇을 이렇게 가지고 자기가 정성 들인 걸 마시더라고요. 이건 동학 정업 일형제. 그 뒤에 정화수 그 옆에 있는 것은 서류화라고 이렇게 개인 당산나무입니다. 당산나무. 이건 이제 예술가들이 공연장에 가면 이렇게 관중들이 오면 하나씩 줘서 이렇게 무대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광화문 촛불집 12월 3일 날에 풍물인들이 나라 시국 풍물구 시국선언을 할 때 했던 정화수 의뢰입니다. 이거는 팽목항이죠. 팽목항에 물에 빠진 304개의 정화수를 팽목항 등대로 가는 길에 진설해 놨습니다. 아직 안 돌아온 친구들한테는 하얀 종이와 하얀 실을 하나씩 더 바쳤죠. 그 아까 말씀드린 모성을 상징하는 탈춤을 했습니다. 이건 성주 사드 집회 때. 이거는 원주 환경청에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하기 위해서 새로 생긴 혁신지구 앞에서 저 뒤에 보이는 비닐을 덮고 겨울을 놨어요. 케이블카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겼어요. 케이블카 환경청에서 안 된다. 그래서 요즘 또 장난을 쳐서 또 뭘 하는 모양인데 그 이긴 날 철회하겠다 케이블카 그때 정화수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겨울 났어요. 추운데 대여섯 명이 그 이긴 사람들 표정입니다. 이긴 다음 날
이거 미선이 효순이 장갑차에 깔려주고, 예, 치고 있고. 이건 이제 동학실천 시민행동이 만북을 임전에 천북을 했을 때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소지를 했죠. 부천 풍물 축제에 2,000개 깔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가소리를 하다 보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할머니들 주는데 아니에요. 젊은 엄마들. 젊은 엄마들은 너무 간절하게 해요. 아이들도 오고. 이건 원주에는 천년인 그 거돈사지라는 절집에서 천년의 시간하고도 맞. 거기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이건 광화문에서 했어요. 광화문에서 정화소리라고. 광화문 광장.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생활문화라고 돼 있는데 전문가들 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 모자람이 많이 생겼거든요. 정화수를 하면 그것을 의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집으로 가져가게 해서 100일 동안 물을 갈게 합니다. 샘물이나 뭐 이런 데 하지 말고 현관에 놔도 좋고 뭐 테라스에 놔도 좋고 현관 앞에 놔도 좋고 100일만 물 가르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했는데 진짜로 달라집니다. 100일 안에서 문제죠. 이건 이제 동네 슈퍼 같은 막걸리도 저렇게. 요 식당에는 매일같이 이렇게 소금, 막걸리, 물 한 그릇을 이렇게 갈아요. 일상으로 가서 이거는 이제 불원노악 보존의 회장님 댁인데 100일 끝났다고 정화수 끓여서 막걸리 잔하고 저 파는 냄비 받침 하더라고요. 일상으로 축적된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 발달 장애인인데 안 시켰어요. 근데 물 한 그릇을 가지고 나름대로 몸을 정성을 다하는. 이게 저희들이 제일 놀랐던 이 젊은 엄마들이 물 한 그릇에 대한 저 표정들을 보고 저게 과연 현실 시간만의 표정인가. 그래서 물 한 그릇의 영성은 아까 말씀드리는 아까 두레 조직이 없었으면 동학 조직이 없었습니다. 두레가 굉장히 동네마다 돼 있고 규율이 셌기 때문에 동학의 포화 접으로 그대로 날아갔고, 동학의 청수봉전이라는 의례를 만들기 전부터 있었던 날마다 새벽에 하는 제천 의례, 생명꽃을 피우는 의례, 이 두 가지를 당대화시켰던 사례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우리 풍물굿으로 말하면 내 안의 신령스러움이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존재 근원 문제도 이제는 건드려야 될 것이 스타크래프트를 했던 이후의 세대들은 오감의 통일이 셉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을 분류해서는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얘기되는데 의라는 감각기관이 무엇이죠? 안, 이, 비, 설, 신, 의라는 감각기관 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 방에 빡 감이 오는 감, 한 방에 딱 오는. 이 감각기관이 자본주의가 진화되면서 퇴화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상화돼 갖고. 그래서 앞으로 민족 예술의 이면은 존재 근원의 문제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 존재 근원이 무엇이냐를 새삼 파지 않고는 이 현재 움직이는 대중들의 감성을 캐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만의 잔치가 될 확률이 많다는 생각이 들 것이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심청이가 16살의 죽음을 중국의 고사 풍경이 벌어지는 웅당 화평한 우조로 왜 불렀을까? 그래서 아이가 죽어가는 것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과 죽음이 흘러가는 강, 범피, 중유, 우리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성찰하게끔 하는 이런 훌륭한 노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정화의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이걸 마치겠습니다.